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발하셨어요? 네, 저는 이발 자주 하는 편이죠. 그래요? 네. 저도 이번에 손 좀 봤습니다. 아유, 깔끔합니다. 고맙고요. 뭐 이제 12월이 왔으니까 어김없이 올해도 다 간 셈인데 네. 올 한 해 좀 힘들었는데 네. 남은 기간엔 힘을 좀 내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좀 뭔가 10월부터 좀 분위기는 바뀌었잖아요. 연말에 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산타랠리가 좀 나왔으면 하는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대를 갖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정시를 움직였던 뭐 주요 이슈들, 변수들 한번 되짚어 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사실 좀 이제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2,400까지 갔다가 또 2,500 찍었다가 다시 또 대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 초반만 해도 중국이 이제 뭐 봉쇄령은 지속되는데 막 항의도 발생하고 여러 뭐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네. 그래서 야, 이거 중국 경제 성장률 정말 안 좋겠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방역 규제를 크게 푼다고 하니까 또 증시가 오히려 환호를 하는 그런 좀 되돌리는 좀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 또 역시 제일 큰 이슈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사실 다 안 좋을 거라 얘기를 했거든요, 미리. 근데 오히려 그냥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버리니까 증시가 환호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파월 의장의 좀 비둘기적인 발언도 좀 증시에는 어쨌든 우호적이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이번 주에 여러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게 화물연대 파업이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어쨌든 우리나라한테는 좀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물류가 또 막히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었고, 또 수출도 되게 안 좋게 나왔죠. 마이너스 10% 이상. 14%? 네, 14%니까 두 자릿수 하락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그래서 이 부분이 역시 또 증시에는 약간의 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좀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이번 주 증시는 어쨌든 위아래 좀 변동성은 컸고, 다만 이제 환율은 정말 오랜만에 또 1,300원을 한번 깼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좀 급나간 것도 특징적이었는데, 어쨌든 이번 주는 여러 호재, 뭐 아까 중국 이슈는 좀 호재로 작용했고 파월 이슈는 좀 좋았지만, 역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아쉬웠던 건 2,500을 참 넘기가 쉽진 않구나. 그게 좀 다시 한번 좀 확인된 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뭐 파월 연준 의장 이제 연설에 많이 시장이 환호한 셈인데, 먼저 그 연설 주요 내용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연준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시기가 12월 미팅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누그러뜨리는 발언 좀 했지만, 최종 금리는 9월보다는 높을 거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도 사실 FOMC 이후로 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인플레는 높고 가야 될 길은 여전히 멀고, 10월 물가 지표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만 아직은 확신은 솔직히 못하겠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사실 이 내용만 보면은 그냥 미지근한 내용이었어요.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뭐냐면 파월 의장이 인플레에 대해서 약간 경계감을 좀 누그러뜨렸어요. 예전과 다르게 뭐라고 했냐면, 미국 물가를 공산품, 그러니까 재화죠. 재화 소비랑 이제 주택 임대료,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쪽 있죠. 요 세 개로 나눠 설명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공산품하고 이제 재화 소비가 좀 줄면서 물가 안정화된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주택 지표가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이게 안 빠지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신규 주택 임대료는 꺾였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어쨌든 임대료마저도 좀 꺾일 것 같다. 이게 직접 멘트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진짜 주택 임대료가 30%나 되는 비중인데 이게 꺾인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소비자 물가 진짜 꺾이겠구나. 피크아웃 진짜 찍었구나. 이렇게 했고, 두 번째가 역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금리 너무 많이 올렸잖아요, 빠르게. 그러니까 좀 걱정하는 멘트를 날렸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나 시장이 좀 크게 망가지는 것도 좀 신경이 쓰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매파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챙기는 듯한, 그러니까 경기도 좀 챙기는 듯한. 그러니까 이게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항상 멘트를 보시면 안 되고 그 안에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좋은 뉴스 아니야?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내년 금리인데, 이제 뭐 높은 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지속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별 이견이 없더라고요. 위원들도.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당초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는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다. 그 기대가 지금 상당히 약화된 상태인데 어떨까요? 지금 파월 의장이라든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연준의 어떤 뭐 회의록 이런 걸 볼 때 금리 인하 시기는 2024년으로까지 미뤄질까요? 근데 일단 연준 의원들은 계속 24년 경고 멘트를 날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계속 기대 인플레 올리면 안 되거든요. 이제 가뜩이나 지금 물가 잡히고 있는데 예. 여기 동조해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 할 겁니다. 이런 시그널을 주면 시장이 또 기대를 하게 돼가지고 물가까지 또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자산 가격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 주식시장 가격이 또 너무 오르면 이게 물가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원래 소비가 늘면서. 네. 예.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물가를 어쨌든 자기네가 원하는 수준까지 낮춰야 되잖아요. 그게 명확히 보일 때까지는 그 입으로라도 계속 좀 안 좋은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야 이게 물가가 어쨌든 잡히는 데도 효과가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방향성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뭐 7% 얘기까지 나왔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연준 의장도 그랬잖아요. 5%거든요. 네. 근데 5%인데 내년 1분기 되면 이 물가가 지금 전망하는 수치로 보면요. 내년 1분기에 같이 5% 만나요. 만나면 금리 인상을 세게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동결로 가겠죠. 네. 그러다가 내년에 3%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속도면 물가가 이제 왜냐하면 올해 또 너무 높아서 내년에 이제 역기저 걸려요. 그래서 3% 가면 기준금리는 5인데 물가가 3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유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내년 좋다고 본 사람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년 하반기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한번 할 수도 있겠다. 연준 의원과 상관없이 데이터만 봤을 때. 그런 말을 볼 게 아니라 사실 데이터가 더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 보면은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정확하게 좀 계산하기 좀 어렵지만 그 블라드 총재가 저번에 테일러 준칙이라는 좀 되게 어려운 막 용어로 야 이렇게 보면 지금 5에서 7% 올려야 돼. 근데 그거 정확히 계산하면요 내년에 금리 인하 해야 됩니다. 그 공식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도 아직은 좀 일각에선 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는 뭐 중국 변수도 제법 컸는데 지금 코로나 봉쇄 정책은 뭐 거의 이제 사실상 한계에 왔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거의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지금 요즘에 A4 용지 들고 지금 막 항의들, 백지 시위라죠. 하고 있는데 우르무치 화재 사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화재 사고 났는데 사실 코로나 이제 너무 봉쇄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지금 이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중국에서도 너무나 이제 규제를 심하게 했죠 사실은 그동안. 근데 이제 중국 인민들이 이제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참았거든요. 올해 4월만 해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중국 정부도 지금 정책을 좀 속속 바꾸고 있고요. 첫 번째 했던 게 백신 접종 좀 가속화하겠다. 특히 60대 이상 좀 늘리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대규모로 방역은 안 하겠다. 예전처럼 그냥 한 도시를 아예 그냥 봉쇄 이런 건 없고 이번에 광저우시도 방역 규제가 해제됐는데 여기도 1,000만 명이 넘는 도시인데 옛날 같으면 상해시처럼 그냥 다 막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파트도 동 단위로만 여기 확진자 있으면 여기 이동만 하고요. 다른 동은 그냥 풀어주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밀 타격으로 그러니까 정밀 방역으로 그냥 가겠다 이렇게 했고 영화관 관람 허용했고요. PC방 뭐 해라 상관없다. 이렇게 좀 허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굉장히 다르거죠. 그리고 베이징도 중증 환자 말고는 그냥 경증이면 자택에서 그냥 치료해라. 사실 그 중국이 규제를 되게 심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병상이 없대요. 뭐 의료 인프라가 좀 부족하죠. 백신도 많이 접종도 안 됐고 그리고 중국 백신 아마 내용 들으셨겠지만 오미크론에 이게 안 돼요 대응이. 중국 백신 자체가 물 백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처음 나오는 그 코로나는 대응이 되는데 오미크론 변이에는 거의 대응을 못 한대요. 그 중국 정부도 알죠. 그래서 막았던 건데 근데 이제는 어쨌든 바꾸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어쨌든 뭐 방역을 세게 할 부분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지만 올해 4월에 우리가 경험했던 상해시 같은 그런 대규모 방역은 이제 사실상 해제됐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시를 뭐 봉쇄하다가 이렇게 정밀하게 이제 가는 방법 이거는 뭐 경기에 분명히 긍정적이긴 한데 그 중국 경제가 완전히 좀 회복을 하려면은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방역 완화가 좀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봐서는 뭐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지금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중국 정부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냥 전면 리오프닝 뭐 안 하고 싶을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여론이 안 좋은데. 예. 근데 그걸 100% 못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더나랑 협상을 하면 좋은데 지금 협상이 안 됐고 그래서 독일에서 이게 들여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중국과 독일 좀 사이가 좋잖아요. 예. 근데 그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자체 mRNA 개발을 완료는 했대요. 했는데 임상을 해야 되잖아요.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된다. 이런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만 이제 접종이 되면. 근데 이게 아직은 완벽하게 안 돼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100% 규제 완화 이거는 좀 없을 것 같고 예. 그 백신이 좀 이게 완전히 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조금씩 풀어주는 이런 상태로 좀 가자. 그러니까 소규모로 막으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리오프닝하는 네. 이런 단계가 좀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말은 즉 중국발 어떤 뭐 시장이 막 활성화되는 그런 일은 당장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당장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거예요. 주식시장은요. 예. 그거보다도 왜 이렇게 격하게 그 중국 소비자가 폭등을 하냐면 이제 이미 이제는 방향이 보였잖아요. 예. 막다가 이제 틀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 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단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되게 빠르게 움직인다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뭐 외국인 매수세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좋은 호재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어떤 흐름이 연말 연초까지 좀 당분간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 매수세가 근데 이제 속도는 좀 저는 둔화될 것 같아요. 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장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때 16조 팔았거든요. 근데 하반기만 제가 한번 보니까 하반기에 7월부터 현재까지 11조를 샀어요. 예.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가 달러로 환산하면 엄청 빠져 있었잖아요. 예. 지수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땐 너무나 저평가돼 있었고 거기에 중국 리스크가 커지니까 야 이거 차라리 한국 사자. 이 교체하는 매매도 좀 일부 있었고 또 한국에서 제일 많이 샀던 기업 중에 하나가 LG엔솔이에요. 외국인들이. 근데 이거 IRA 수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타겟팅해서 한국 제조업 나쁘지 않겠는데 이런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막 샀는데 지금 2,500까지 온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이 약간 이제 그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저평가 매력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이제 그 2,100보다는 2,500이 비싸지니까 그게 좀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중국이 리오프닝 하니까 한국으로 몰렸던 자금이 약간 중국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중국 생각보다 있죠. 괜찮네. 예. 이럴 이제 요새 그래서 홍콩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항생 지수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거죠. 약간 이탈했던 자금이 다시 중국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샀던 이런 2차 전지 쪽이 요즘에 보니까 좀 여기서 더 갈까?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죠. 많이 오른 건 알겠는데 모멘텀도 좋은데 이제 가격 부담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좀 속도 조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1,300까지 온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뭐 급격하게 전환될 이유는 지금 당장 없거든요.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 다만 뭐 하루에 막 4천억, 5천억 사는 예. 그런 고강도 매수 기조는 조금 지금은 좀 슬로우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인 시각에서는 좀 속도 조절 구간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에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 나왔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배당금 주는 방식을 이제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주주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가 뭐 외국인 등록제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외국인에게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외국인들의 반응이나 평가는 어떤가요? 일단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이 배당금을 정한 다음에 주주를 확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다 깜깜이잖아요. 네.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계속 MSCI에서 요구했던 거거든요. 야, 너네 선진주주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요구했는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제 금융위에서 받아준 거죠. 그래서 발표를 했고 당연히 이거는 뭐 MSCI 선진지수 편입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주주분들한테도 좋죠. 그렇죠. 내가 뭐 확인하고 사면 훨씬 예.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내국인이나 외국인 할 것 없이 다 좋은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등록제 계속 폐지 요구를 했었어요.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할 때 일단 사전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기 이제 패를 까야 돼요, 사실은. 예. 나 이런 행태 그러니까 외국인은 좀 불만이 많았던 거죠. 자기네들 이제 포지션이 노출돼 버리거든요. 네. 근데 또 어쨌든 매매하려면 등록도 해야 되고 되게 까다로운데 이번에 이게 바뀌게 되면요, 이제 외국인들이 사전 등록할 이유가 없고요, 그냥 여권 번호만 있으면 돼요. 네. 법인은 법인 번호.
그러면 여러분도 미국에 신고하고 사지 않잖아요. 네. 주식 살 때, 미국 기업 살 때 똑같은 거죠. 이제 외국인들도 그냥 여권 번호 있고 그냥 계좌만 트면 그냥 자유롭게 신고를 안 해.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매하기가 좀 수월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원했던 게 지금 이제 현실화 될 수 있겠구나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환영하지 않을까 외국인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 그죠. 수급적으로는 훨씬 더 뭐 긍정적인 저는 요인이고 또 한 가지가 그 영문 공시 있잖아요. 네. 영문 공시가 의무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요구했는데 네. 여기도 이번에 할 것 같더라고요. 네. 영문 공시까지 의무화를 하는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뭐 외국인의 어떤 약간 불법 공매도 막는 이런 제도는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별 도움도 안 될 등록제 같은 걸 왜 갖고 있었는지. 그러게요. 굳이 뭐 예. 예.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어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들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관 투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았던 그 종목들을 순서대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던 그 기업들 순서대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역시 그 가장 많이 올랐던 이 10개 업종을 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이 오른 업종들 가운데 뭐 당분간 강세 흐름이 좀 지속될 걸로 보는 예상하는 그런 분야는 어느 쪽입니까? 사실 이제 이번 주에 건설 중소형주들이 어떤 기업은 상한가까지 갈 정도로 뜨거웠는데 이게 결국 국채금리 때문에 국채금리 좀 완화되니까 예. 아 이제 PF 리스크 좀 완화되겠구나. 부도 위험이 좀 네. 줄어든다. 예. 이게 제일 피해주였죠 사실 건설 중소형주들이. 네. 또 지방에 이런 분양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가 맞습니다. 많죠. 예. 근데 이거는 아 적어도 부도는 안 나겠구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가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막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국채 금리가 당분간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건설 중소형주 지금 올랐어도 되게 저평가는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그 상승세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또 한 축에 금리 인상 때문에 피해받았던 대표 주자가 또 웹툰 관련주였어요. 이 웹툰 관련주들이 왜냐하면 이 콘텐츠 특히 인터넷 게임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그쪽도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네, 성장주죠. 예, 성장주니까. 근데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떨어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되면 반대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웹툰주도 좋고 그리고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제 드라마가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예. 이거 결국 웹툰으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역시 웹툰 IP가 대단하구나. 다시 한번 이게 증명이 된 거죠. 원작의 힘이 나온 네, 거죠. 원작의. 그래서 IP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당장 잠깐 오르고 말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좀 올랐던 것 중에서 은행도 좀 저도 이제 꾸준히 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계속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은행도 사실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 이러다 기업도 부도 나면 예. 은행도 위험한 거 연쇄 아니에요? 반응이 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쏙 들어갔고 또 여전히 배당 수익률 높고 하니까 은행 업종도 여전히 뭐 괜찮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그 12월 전략인데 이게 KB증권의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자료예요. 뭐 제목은 포착되는 약세장 후반부의 그 징후들. 이란 자료고 되게 방대한 자료인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12월 달도 주식 비중 확대하자. 이런 좀 전략이고요. 전반적인 이제 경제 환경은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물가의 본격 하락은 일단은 뭐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다고 좀 봤지만 어쨌든 이미 시장은 물가가 그 안정화되는 거는 이미 다 어느 정도 기대를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숨고르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호재들을 좀 이미 시장이 좀 선반영을 해서 2,500까지 올라왔으니까 약간의 좀 숨고르기, 좀 눌러주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1월 의사록 설명도 해줬는데 굉장히 완화적으로 나왔잖아요. 의사록이.
근데 파월 그때 잭슨홀 미팅 아마 기억하세요? 그때 증시 폭락을 했죠. 8월 말에. 8월 말에 그 발언하고 나서 그때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폴 볼커가 될 거다. 80년대 아마 그때 연준 의장인데 네. 금리 20%까지 올린 사람. 엄청나게 올린 분이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놀래버린 거죠. 아니 폴 볼커처럼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경기고 뭐고 그냥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여기서 나온 내용 뭐냐면 파월 의장이 좀 오판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80년대랑 지금 다르거든요. 80년대는 기나긴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도 되게 안 좋았지만 밸류가 워낙 낮았고요. 그때는 그 레버리지도 별로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왜 다르냐면 금융 레버리지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예. 뭐 그리고 일각에선 버블 얘기까지 한번 나왔었고 작년만 해도. 그 다음에 S&P나 나스닥 밸류가 그때보다 훨씬 높거든요. PER도.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만약에 폴 볼커처럼 정말 금리를 계속 세게 올려버리면 금융시장이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더 부러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나중에 그 경제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지 1980년대 폴 볼커처럼 하겠다는 거는 좀 너무 잘못된 생각 아닌가. 그래서 이 KB증권 의견은 뭐냐면 그때처럼 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장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그런 시각인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또 한 얘기가 기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 증시 안 좋을 거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실적 부러지니까. 근데 이익 추정치는 가파르게 지금 하향되는 건 맞는데 항상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이익 추정치가 하향될 때요. 먼저 올라요. 왜냐면 먼저 빠져요. 추정치 하향 전에 먼저 빠지고 주가가 네, 주가가 좀 빠릅니다. 선행성이.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 너무 단지 그냥 실적 안 좋아서 주가 빠진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섹터로 가면 주목할 섹터는 반도체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탈세계화 시기니까 이 공급망 재편하잖아요. 예. 그럼 비효율적이지만 중국 말고 딴 데 공장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뭐라 그러죠? 소재나 산업재, 뭐 건설기계, 뭐 여기 들어가는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간재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 거기 들어가는 게 또 반도체도 있고요. 뭐 재생에너지도 있고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큰 그림에서 아직은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기업을 좀 꼽아줬는데 그래도 12월에 좀 주목할 거는 정책 이슈가 있대요. 핵심 광물. 우리나라도 아마 12월에 광물 확보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고 내년 1분기에 유럽이 원자재법 예.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이 폐배터리하고요. 광물 쪽이래요. 그래서 폐배터리 쪽에선 성일하이텍을 좀 꼽아주셨고, 광물 관련 기업으로는 포스코홀딩스하고 LX 인터내셔널 이 두 개 기업을 일단 좀 꼽아줬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움직임도 본격화된다. 아까 네. 배당 선진화하는 거랑 외국인 사전 등록제 폐지, 이게 결국엔 내년에 MSCI 또 편입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그래도 연말이니까 배당 아니냐. 그래서 배당 전략으로 그 몇몇 종목들 좀 제시해 줬는데 거기 나오는 기업은요. LG, CJ, HL홀딩스, HD 현대, 롯데지주 다 이게 지주사거든요. 지주사 중에서 좀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좀 꼽아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연말 배당 앞두고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올랐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2차 전지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